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의 정다인. 이은주입니다. 네, 목요일장이 조금 전 마감됐는데 뉴욕 증시 마감하기 전에 ECB 유럽 중앙은행이 정말 오래간만에 통화 정책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선 건데요. 캐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ECB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이제 미 연준도 금리 인하에 나설까 시장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한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또 잘 나와줘야 이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고용 지표를 일단 미국 주식에서는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빅테크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닥 좋지 못한 가운데 다우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마감 증시 상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목요일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0.2% 강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0.09%, 0.02%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 쉬고 있던 수요일장에서 지금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었고요. 목요일에도 장중에는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힘이 딸리면서 약보합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이죠. 7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시장이 다소 좀 침착한 분위기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고용 지표를 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히트맵을 통해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좀 약한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1위 자리 아주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장중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불안불안하게 시총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이 애플입니다. 목요일장에서는 0.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WWDC가 열리죠. 다시 한번 주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목요일장에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AI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내년 3월 31일까지 이 엔비디아에 대한 주식 7억 3,500만 달러 규모를 팔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점도 엔비디아 주가에 하방 압력을 앞으로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열풍으로 계속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인데요. 그래서 수요일 장중에는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웃돌기도 했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사실 제가 애플이 시총 2위가 불안불안했다고 밝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수요일에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총 2위 자리로 올라서기도 했었지만 이날은 다시 한번 좀 주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3위에 머문 듯한 모습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8개월 만인 지난 2월 2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3조 달러 돌파를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3조 달러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할지 또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 자리로 올라올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오는 10일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시 히트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한 가운데 AMD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36% 강세였고요. 최근 계속해서 새로운 AI칩 공개했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 하락세였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또 미국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덩달아서 에너지 섹터에 훈풍이 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세일즈포스가 되겠습니다. 2.6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행동주의 투자자 밸류액트의 공동 CEO 메이슨 모핏이 이 세일즈포스의 지분 10억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까지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메이슨 모핏은 세일즈포스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 가이던스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그날 며칠 이후에 신규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엑소모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룰루레몬이 되겠습니다. 룰루레몬의 주가가 4.79% 강세를 보였는데요.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는 살짝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 EPS 전망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주가 상승세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8%가량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스타카트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9% 급등세를 기록을 했죠. 식료품 배달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밈주식이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게임스톱이 되겠습니다. 이날 47%의 폭등세를 자랑을 했는데 이 로어링 캐티가 유튜브에 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곧바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로어링 캐티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계정에 현지 시간 7일 또 오늘이 되겠습니다. 정오에 이 라이브 방송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로어링 캐티가 라이브 방송으로 모습을 비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전망입니다. 주가 변동성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고용 지표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확인이 되면서 그 전주 대비 8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179만 2천 건으로 역시나 그 전주에 비해 2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증가를 했다라는 점에서 고용시장이 조금은 열기가 식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22만 건대는 팬데믹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울 만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현지 시간 7일 공개될 고용 보고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고용 보고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올해 5월 수치는 약 19만 명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합니다. 지난 4월에 17만 5천 명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이거보다는 증가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 4월 수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24만 명이 한참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도 5월에 19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또 밑도는 수준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ECB가 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미국도 금리 인하에 나설 만큼 고용시장이 안정이 됐을까, 열기가 식었을까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19만 명보다 너무 낮게 나와도 안 좋게 반응할 수 있는 건 최근 소비 그리고 제조업에서 계속해서 경기 냉각 신호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열기가 너무 강하게 식으면 또 경기 체력에 대한 이슈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렇게 ECB가 금리 인하를 하고 또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시장은 계속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지금 6월 FOMC, 7월 FOMC, 9월 FOMC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밴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6월, 7월에는 5.25에서 5.5%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9월에는 5.00에서 5.25%로
금리가 한 단계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56.9%로 보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기존에 좀 11월까지 뒤로 밀렸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9월로 살아난 것으로 보여지죠. 고용 보고서가 이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 4.726%대로 내려왔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2%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B의 금리 인하로 유럽에서의 수요 증가 기대감이 살아나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강화가 되면서 WTI는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 강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75달러대까지 올라왔고요. 국제 금값도 고용 지표를 주시한 채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6% 강세였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the market is taking a wait-and-see attitude to Friday's employment report, as well as next week's Fed meeting. I don't think anybody expects the Fed to do anything next week, but they're making sure that they hear everything that they say. And if there is a change in inflection, change in tone, emphasis, etc., then that could be a hint as to where the Fed thinks the data are going. Oh, well, our expectation is pretty much similar to the street itself. We expect to see 190,000 new jobs. We expect the unemployment rate to remain at 3.9%. We also are looking for the year-on-year wage growth to stay the same at about 4%. So nothing really new in that regard. And if we're wrong, actually, possibly we are overstating the job growth, that maybe we do see a slip, as was hinted at by the ADP report on Wednesday.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우 5 시간입니다. 그 전날에 뉴욕 증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 최고가를 경신을 해냈지만 오늘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치게 됐는데요. 일단 유럽 쪽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페드에 조금 더 시선이 집중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시점을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캐나다와 유럽존이 일단 한 차례 금리 인하에 단행한 모습이 나왔는데 다음으로 집중이 되는 게 이제 미국 쪽이 되겠죠.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의 시기가 밀리고 있는 분위기가 나왔는데 일단 간밤에 유럽 쪽에서 5년 만에 기준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는 소식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대열의 주요국들이 계속적으로 합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 위기 등으로 6년 넘게 제로 금리를 앞서 유지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환경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이후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해 오다가 이번에 피벗을 단행을 했는데요.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2%라는 목표치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가 언제 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듯 유럽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어느 정도 상향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금리는 되려 인하에 나서면서 이번 정책 자체가 굉장히 의문점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진행됐던 이번 금리 인하가 이번 미국 연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하나의 단서가 되어줄 수 있을지 시장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부터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곤 있지만 일단 오늘 발표되는 고용 지표 먼저 확인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 이 미국 정부가 드디어 규제의 칼날을 꺼내든 걸까요? 지금 전반적인 시가총액 순위를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그리고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가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두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반독점과 관련된 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엔비디아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로 인해서 AI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가 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경쟁 업체들의 불만이 누적되자 법무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소식에 어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엔비디아는 오늘 시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고요. 어제 시총 2조 달러에서 석 달 만에 3조 달러의 문턱을 넘어서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이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소식에 결국 주가는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시금 애플에게 2위 자리를 내주면서 일단 주가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앞서 AI 스타트업인 인플렉션 AI와 파트너십과 관련된 부분을 놓고 정부가 반독점 심사를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최근 무섭게 올랐던 AI 관련주들 해당 조사가 발목을 잡게 될지 분위기는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우주선인 스타쉽이 결국 4차 시도 만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차 시도 만에 일론 머스크도 드디어 마음 편하게 웃게 됐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비행의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비행의 성공으로 인류가 화성으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상용화를 위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세 번째 시험 비행이 있었었죠. 그때 스타쉽은 48분 정도 비행을 하면서 예정된 궤도에 도달하긴 했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교신이 완전히 끊기고 공중에서 분해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네 번째 시도에서는 폭발 없이 65분간 예정된 지구 궤도를 도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과 같은 폭발은 없었지만 스타쉽이 상당 정도 파손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선 세 차례 시험 비행이 모두 폭발로 끝난 것과 달리 이번 비행은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폭발 없이 바다에 연착륙한 것만으로도 머스크의 우주선 상용화를 향한 여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에 나사 국장 같은 경우도 축하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꿈대로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무리된 데 가운데 애플을 향한 일단 기대 심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WWDC로 불리는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해당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AI와 관련된 추가적인 로드맵이 공개될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조금은 다른 의견들이 나올지 다음 주 월요일 이벤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애플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 위의 선까지 올라가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쪽에서 나온 소식은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통제된 역사가 가장 긴 거래소로 잘 알려져 있고요. 진행하고 있는 라이센스만 5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와 비트스탬프가 함께 손을 잡게 되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처럼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대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다시금 로빈후드를 통해서 암호화폐 안의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이슈들을 함께 다뤄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 뉴욕 현지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 목요일장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좀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2% 올랐고요. 반면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2%, 0.09% 내리며 약보합을 마감했습니다. 큰 변동이 없었던 것이죠.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에 이번 주 증시는 크게 올랐습니다. 고용시장이 악화될수록 물가 상승률 압력은 낮아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이날도 고용 둔화 시그널이 조금이나마 이어지긴 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천 건이 늘어났죠. 월가 장치 22만 건을 소폭 웃돈 수치입니다. 하지만 20만 대 초반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만으로 시장이 크게 환호하기에는 어려운 데이터였습니다. 1분기 인건비 증가율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생산성 변화를 고려한 비농업 단위 노동비용은 전분기 대비 연율 4%로 변경됐습니다. 당초 발표된 예비치 4.7%에서 0.7%포인트 낮아진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 시장이 충분히 환영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을 일부 내놓으면서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전날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던 애플과 엔비디아도 이날 각각 0.71%, 1.18% 떨어지며 다시 3조 달러에서 내려왔습니다. 엔비디아의 하락폭이 더욱 더 커서 시총 2위는 다시 애플이 차지했습니다. 미국 경쟁당국이 AI 반독점 조사를 시사하면서 AI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신규 고용이 너무 많이 또 너무 적게 증가해도 양쪽으로 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증가했어야 시장이 환호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은 오늘 밤 나올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 발표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월가는 5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폭은 19만 건으로 전월 17만 5천 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실업률은 3.9%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시장 예상치보다 고용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수치가 17만 8천 개 미만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4%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최종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집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 약 70%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고용 둔화세가 확연하게 보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12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나친 고용 악화는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고용 둔화는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드 약수를 이루며 증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악화는 기업 실적을 악화시키고 결국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에서는 이 같은 경기 침체 징후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네, 한편 지금 주요국의 통화 정책들을 보면요.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밤사이에는 ECB도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를 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주요국에서 금리 인하 행렬이 이어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요? 네, 지난 밤사이 ECB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ECB가 2022년 7월 0.5%포인트 올리며 금리 인상 시작한 지 1년 11개월 만에 피벗을 단행한 것입니다. 물론 ECB의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이 예상했습니다. 유로존 국내 총생산은 6분기 연속 제로 성장이나 역성장을 지속했고 지난 1분기에 그나마 전분기 대비 0.3% 올랐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 기세가 약한 상황입니다. 자칫 인플레이션 잡기에 골몰하다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컸던 만큼 ECB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회복세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ECB는 몇 개월 전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쳐 왔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확실히 잡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ECB는 이날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지난 3월 대비 모두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물가 상승률은 2.3%에서 2.5%로 내년은 2.0에서 2.2%로 올렸습니다. 그런 물가 상승률은 올해 2.8%, 내년은 2.2%로 예상했습니다. 결국 이는 인플레이가 다시 반등할 우려가 있음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ECB의 금리 인하가 매파적 인하라고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오히려 이번 결정에 ECB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금리 인하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갑자기 방향을 채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ECB가 좀 더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은 6월에 이어 9월 등 올해 2차례 인하에 베팅했지만 현재로서는 한 차례 인하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이 금리 인하에 먼저 나설 경우 자국 통화 가치가 급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국내 경기가 악화된 잉글랜드 등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환율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 금리 인하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금리 인하 행렬에 참여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뉴욕 증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댕냥이들아 미안해 사료 살 돈이 없다. 피트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앤드 JM 스머커 실적 발표. 자, 요즘에 댕냥이들 키우시는 분들 아주 많죠? 그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길래 왜 학교를 너네 무슨 아이가 있니? 했더니 개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개 유치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침에 조승우 씨도 아침에 개를 결혼 안 하셨잖아요. 개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게 일상이라고. 자, 그럴 정도로 사랑을 해요. 거의 아이 같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아이를 케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댕냥이라고 해서 이제 양이도 있지만 양이는 밖에 나가기가 왜 산책을 양이들은 왜 자주 안 하냐면은 양이들은 밖에 나가면 다 자기 구역인 줄 알아서 다시 길냥이가 될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맨날 집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댕냥이들에게 사료 사줄 돈이 없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심경의 변화라든가 경제적 변화가 없으면은 버리지 않을 건데 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JM 스모커 실적 발표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쉬었기 때문에 많이 밀려 있죠. 자,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6월 5일 9시 15분에 저녁에 발표됐죠. ADP에서 발표되는 넌팜이니까 팜이 아니다. 비농업, 신규 취업 건수 이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일단 일정을 보고 세부 지표를 보도록 하죠. 이제 또 우리가 또 쉬는 날에도 이쪽으로 갔군요. 옆으로 갔군요. 이거는 이게 6월 6일이죠. 6월 6일 날 이쪽이 있네요. 옆으로 붙여주셨네요. 너무 길어서 여기 같은 날이죠. 이제 11시에 밤 11시에 이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밤에 중요한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밤을 새시고 이제 6시에 주무십니다. 그래서 ISM 서비스 PMI, ISM에서 발표되는 우리가 매뉴팩처링 PMI를 다 살펴봤죠. 이번에는 서비스업의 PMI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파이널 서비스 PMI, 약간 이 주황색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ISM 걸 더 중요시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S&P에서 발표되는 서비스 PMI 두 개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6월 6일 현충일 날 또 이제 뭐 놀러 가시지도 못하고 또 놀러 가셔도 이걸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6월 6일, 6월 5일이죠. 6월 6일로 가면은 자, USD 찾아보세요. 뭐 다 나라별로 다 나와요. 1번부터 다 나오는데 이 보통 유럽, 미국이 빨간색이죠. 그렇죠? 이 미국에서 unemployment claims. 자, 이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하나 붙은 게 더 있을 겁니다. 옆으로 가면은 뒤에 있죠. 뒤로 가시면은 이제 보면 되겠네요. 5일 날 나온 ADP에서 비농업자 신규 취업 건수 예상치가 17만 3천 건인데 실제치가 15만 2천 건 나왔습니다. 자, 예상치보다 취업자 수가 낮게 나왔네요. 우리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파월 입장에서 따져보는 거예요. 파월이 딱 봤는데 비농업자 취업 건수가 적었어요. 예상치보다. 쟤네 힘든가 보다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제 이거는 파이널 서비스 PMI 앞에 ISM이 없으니까 이건 S&P에서 발표하는 거겠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그 구매 공급 관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예상치 54.8, 실제치도 54.8. 그 제조업 PMI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구매 공급 관리자의 자신감이 더 강하다는 뜻이죠. 이건 그냥 예상치 부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너네 그냥 쏘쏘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S&P보다 ISM이 더 중요하죠. 빨간색이니까요. 당연히 파월도 이걸 보겠죠. ISM에서 서비스 PMI 이거는 예상치가 51이었는데 실제치가 53.8. 요거 보고는 뭐라고 하겠어요? 너네 왜 이렇게 자신감이 높아? 자, 1대1이네요. 아까 비농업자 취업 건수는 너네 좀 힘드네. 이거는 너네 아직 안 힘드네. 자신감이 넘쳐. 1대1이에요. 자,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2대1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예상치가 22만 5천 건인데 실제치가 22만 9천 건 나왔고 전주보다도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2대1이네요. 뭐가 2대1이죠? 힘든 거 2대1. 우리 실업자 너무 많아요. 실업수당 청구를 더 많이 했어요. 파월 입장에서 힘든 애 2개, 안 힘든 애 하나. 2대1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저울질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스모커 실적이 장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던킨도너츠를 갖고 있는 회사죠. 근데 어느덧 던킨도너츠가 맛이 없어졌어요. 요즘에 던킨도너츠 잘 안 드시지 않나요? 던킨도너츠 잘 보면은 던킨 앤 도넛이었는데 지금 뭘로 바뀐 줄 아세요? 그냥 던킨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매장이. 모르셨죠? 집에 가시면 봐보세요. 던킨 앤 도넛이 없어졌어요. 도넛이 안 팔리니까. 크리스피 크림 도넛도 맛있죠. 그리고 노티드 도넛 나오고.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커피만 주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커피, 그리고 폴저스 커피, 미국에서는 유명한 커피.
커피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쭉쭉 보겠습니다. 이 스모커가 갖고 있는 자, 스모커 잼. 자, 뷔페 가시면 항상 스모커 잼을 챙겨 오세요. 호텔 방에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펫푸드 앤 스낵스. 자, 댕냥이의 간식들이 있네요. 그렇죠? 이 섹터가 있고요. 그다음 섹터가 네, 이 스위트 베이크 스낵스. 요런 섹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요런 그 집 밖으로 집에서 떠나서 갖고 가는 휴대용 아니면은 국제적인 식품들 이렇게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섹터별로 실적이 나와요. 스모커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2024년도 4분기 실적입니다. 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줄어서 2.121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그래서 넷 인컴은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245.1 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그 전년 동기에는 로스가 나왔습니다. 무려 600.7 밀리언 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 주당 순이익으로 하면 2.30이 나오고 당연히 전년에는 마이너스 5.69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3년 4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으로 따지면 2.66. 그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증가한 수치고요. 아까 그림에서 봤던 섹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죠? 커피, 그다음에 프로즌 핸드헬드 냉동식품이고요. 여기에 스프레드 잼 있고 리테일 펫푸드 있죠. 스위트 베이크 스테이크 있고 인터내셔널 앤 어웨이 프롬 홈 똑같아요. 홈페이지에는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여기서 2024년 4분기에 비해서 2024년 4분기가 좋게 바뀌긴 했는데 가장 악화된 게 어디입니까? 왜 제목을 이렇게 했겠어요? 펫푸드가 무려 마이너스 42%가 나왔습니다. 펫푸드가 차지하고 있는 게 초록색이니까 20.5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전체에서 요 지금 커피 부분 제외하고 2등이에요. 펫푸드가.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42%가 깎여버린 거죠. 다른 것들은 변동폭이 작았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4분기 걸 보죠. 2024년도 3분기 전분기 걸 보겠습니다. 전분기입니다. 이건 전년 동기가 아니라. 그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전년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전분기는 그렇게 따지면 계절성을 파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전분기에도 리테일 펫푸드가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건 또 전년 동기 대비니까 이건 또 2023년도 3분기 대비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2024년도 3분기, 4분기가 전년 2023년 3분기, 4분기보다 전부 다 이 펫푸드 쪽이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되겠죠. 댕냥이들 사줄 간식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간식 돈이. 자기네 건 조금 줄였죠. 던킨 도너츠 커피, 폴저스 커피 먹는 거, 그다음에 스프레드 잼, 스모커 잼 발라 먹는 거는 조금 줄였는데 개 고양이를 소홀히 한 거예요. 소홀히 했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만약에 스모커의 전체 점유율이 그대로라면. 근데 스모커는 점유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그 점유율이 갑작스럽게 확 줄어들 무슨 블랙스완급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모커는 지금 지금 115.41 정도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 에버리지가 131이니까 여기서 13.51% 정도 올라야 에버리지에 도달한다. 목표 주가가 140달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견은 보나 마나겠죠. 모더레이트 바이 정도 나와 있고요. 3바이 대 4홀드 요 정도로 역시 강력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 시장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모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스모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주 무슨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죠.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실적을 컨센서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갭 상승을 해서 이동평균선 2개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는데 보시면은 계속 막히죠. 여기 막히고 그거를 뚫어내버렸어요. 여기서 보이죠? 점프했어요. 점프하고 그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밀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갭 상승의 모습이 나왔다.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죠? 2024년도 초반부터 쭉 내려오던 저항선을 뚫어냈죠. 어쨌든 실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이 일봉의 모습이 주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주봉에 큰 영향은 못 미쳤어요. 하락세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크게 쌍바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125달러 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일단 발판을 마련했고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월봉도 지금 위아래 그냥 굴곡이 심하죠. 이 지금 코로나 때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 댕냥이들을 많이 길렀거든요.
그리고 다시 코로나 엔데믹이 되니까 주저앉았다가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130달러를 가려면 여기서 한 15달러 더 올라야 되죠, 주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머커의 실적 발표까지, 스머커의 실적 발표와 기술적 분석까지 봤고요. 네. 더 자료 없죠? 자, 여기서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는 우리 힘들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ISM 서비스업 지수는 하나는 보합, 하나는 초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 자신감이 넘치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상회했어요. 전주보다도 더 높이 나왔고 또 힘드네. 그럼 이제 파월 입장에서 얘네 너무 힘든데 좀 해줘 볼까? 그리고 기업의 실적은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지금 스머커가 별로 못 나온 거지 다른 것들 지금 쭉 봤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의류주도 그렇고 그렇죠? 쭉 봤더니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기업의 실적은 뜨거워. 너네 취업자 수도 적고 실업자 수도 늘어나는데 실적은 뜨겁지. 근데 좀 기업의 담당자들의 어떤 그 심리는 좀 밋밋해. 애매한 상황에서 캐나다랑 유럽이 금리 인하를 때렸습니다. 자, 파월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다음 주에 결정납니다. 그래서 선수를 친 리가르드, 파월 이제 어떻게 할 텐가 지켜봅시다. 다음 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ECB 유럽중앙은행이 어떤 배경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는지 핵심만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럽중앙은행 현지 시간 6일이죠. 밤사이에 통화정책회의를 가졌고요.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6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진 않은 가운데 사실 향후 코멘트가 더 중요했습니다. ECB가 계속해서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출 것인지 시장이 더욱더 궁금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만 골라봤습니다. 일단 캐나다에 이어 유럽도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유럽의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4.5%에서 4.25%로 소폭 인하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ECB가 기준금리를 낮춘 건 이렇게 제로 기준금리를 시행한 지 약 8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낮추게 된 겁니다. 이날 결정이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위원, 즉 오스트리아 중앙총재만이 금리 인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서 전격적인 인하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나왔던 통화정책 자료들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9개월간 금리를 동결한 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는 ECB 통화정책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 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하를 결정했다라는 그 배경이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ECB 총재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도 한번 보시죠. 모두가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데이터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점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미 연준의 FOMC 의사록에서 가장 많이 봤던 대목이죠.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않고 그때그때 결정을 하겠다라는 코멘트 ECB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한편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나섰다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같이 ECB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했기 때문이죠. 한번 보실까요? 인플레이션이나 근원 인플레이션이나 지난 3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검정색 바가 3월에 전망했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되겠고요. 분홍색 바가 지금 시점 6월에 전망하는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2024년, 2025년 모두 3월보다 높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와 내년 모두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해 10월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전망치가 높게 나오는데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죠. 근데도 왜 내렸는지에 대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다라는 인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6월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7월 추가 인하는 힘들다. 다음 인하 시점으로는 9월을 예상한다라는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멘트도 한번 같이 보시죠. 클레멘스 푸에스트 IFO 경제연구소 소장은 유의미한 임금 상승과 지연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볼 때 ECB의 추가 금리 인하가 조만간 또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추가 금리 인하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딜 수 있다는 의미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내년 헤드라인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딘 터너 유로존의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도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7월이 아닌 9월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ECB는 7월에도 통화정책 회의를 갖는데 7월 건너뛰고 9월에야 빨라야 추가 인하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전문가들입니다.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실까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약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보시면 빨간색 바가 4월 15일에 예상했던 금리 인하 폭이 되겠고요. 또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폭은 하늘색 바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항상 빨간색 바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 보면 예전에는 이만큼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제는 이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실까요? 이제 가속도가 붙은 임금 상승세가 얼마나 큰 골칫거리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건 끈적이는 물가 상승률 그리고 빠른 임금 성장세와 예상 밖의 견고한 유로존의 성장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임금 성장세는 계속해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 재반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죠. 임금 상승의
은근 상승률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4월에 들어서 소폭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4월 2.4%에서 5월에 2.6%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ECB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냐? 엄청 큰 문제는 아니다. 독일에서의 일회성 비용이 갑자기 많이 증가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임금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다른 차트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하나 올렸는데요. 조금 전에는 임금 상승세가 올라오는 듯한 차트를 저희가 봤지만 이건 ECB가 공식 홈페이지에 같은 날 올렸던 임금 상승 관련된 차트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선에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이 파란색 선은 소폭 하향 안정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임금 상승세 너무나 가파르지 않고 적당하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다시 오르는 게 지금 큰 문제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듯한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 향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유로존의 경제 성장성이 회복되는 것도 다시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서 금리 인하 향방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유로존의 회복 여기 지금 텅 비어 있죠. 거의 0%, 또 침체 위기에 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에 0.2% 성장이 예상됐는데 그보다도 강한 0.3% 성장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자극될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또 경제 활동 국면에서도 확장 국면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요. 유로존의 종합 PMI도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침체 국면 50 이하 위축 국면에 있다가 4월에 51.7로 확장 국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반등을 하고 있고 이렇게 PMI도 확장 국면으로 올라오면서 경제 성장에 가속도가 붙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렇다면 다시금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을 만큼의 성장세는 아니다. 즉 적당한 성장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현재까지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면 미국도 과연 금리 인하에 나설까라는 질문이 되겠죠. 블룸버그가 전망한 주요국의 기준금리 경로가 되겠습니다. 회색으로 음영이 칠해진 부분이 블룸버그가 설문을 했고 그에 대한 중앙값을 정리한 차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유럽중앙은행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느리지만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영란은행 ECB 다음 주자로 꽤 가파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색이 미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ECB, 영국, 그 다음에서야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2차례 정도 최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ECB의 기준금리 확인 그리고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국은 현재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장 우세하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6월 FOMC가 열리죠.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이 6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어조, 어떤 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좀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를 한 가운데 국내 증시 금리 일정이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오늘 증시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저희 7시에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